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정신과의 백종우입니다. 재난은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즉 초기에는 현장에 희생하는 영웅들, 또 이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응원을 하는 허니문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는 바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실업의 문제, 파산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악화 사건을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롱 섀도우, 긴 그림자로 보이는 아픔의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재난마다 매우 다르고 결국은 우리는 또 다시 회복돼 가면서 재건을 해야 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재난의 1차적인 피해자들입니다. 다치고 아픈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또 구조요원과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재난의 관리자들도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대부분 불안, 분노, 불안과 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순기능도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우리는 손을 씻게 되기도 하고요. 불안이 너무 없으면은 자가격리를 어기고 돌아다녀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불안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앞에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조사에도 80%의 국민은 좀 불안이 높아졌지만 괜찮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10에서 20%는 임상적 관심이 필요할 정도의 고위험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감정 반응, 신체적 반응으로 여러 군데가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변화된 상황은 대인관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초반에 사실 가장 극심하지만 시간과 함께 좋아집니다. 이것을 시저라이크 비헤이비어럴 리커버리라고 해서 대개 80%는 깨끗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10에서 20% 정도는 장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픔에는 때로는 혐오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5년 전 메르스 때 의료인들 중에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을 때로는 병균을 취급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때 경험을 통해서 보다 성숙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가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지나치면 차별과 배제를 하게 되고 여기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또 숨게 되고 그럼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위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위기 의사소통을 적지 않은 분량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면 이때 오히려 과도하게 안심시키는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를 용인하고 대중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조롱하지 말고 또 이러한 발표를 하는 사람들도 인간다움을 보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와 결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가 더 중요할 것인가, 방역이 중요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를 공유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낙관적으로 너무 대하는 것들은 유명순 교수의 조사에서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것을 피하고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지 말고 당연한 반응에서 균형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사과하는 것들이 더 신뢰감을 주게 되고 정직함과 투명함이 최선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분명히 언급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잘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겨나가야겠지만 이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미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취약성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재발을 경험하거나 심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기존 치료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관심이 필요하고 치료를 중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고요. 다행히 감염 재난 때는 뭐 알코올이나 이런 사용이 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재난은 물질의 사용과 약물의 사용을 늘릴 수 있고요.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했더니 이 결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1.5년, 우리 5년까지 유지되더라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곳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공격했습니다. 국내 첫 사망자가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에서 발생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도 대남병을 포함한 정신병동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사망자도 일반 인구보다도 높았고 많은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이 시기를 저희가 잘 극복하고 이분들의 선택지가 입원밖에 없었는지 또 시설이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는 꼭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 이후의 정신건강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자살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를 13년간 거의 했던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년에 전쟁을 하지 않는데도 일개사단 이상이 전멸하는 숫자인데 예전부터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IMF, 또 가계부채 대란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경제적 위험이 있을 때마다 자살률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 자살예방법이 통과되면서 다행히 최근엔 조금 감소했었는데 다시 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자살의 원인은 경찰청 조사로 정신건강의 문제가 치료받지 않거나 경제적 스트레스가 여러 것들이 복합되거나 신체 질환으로 아픈 분들입니다. 이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삼중고가 코로나 상황에서 급증하는 것들이 우려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스가 있었던 홍콩에서는 첫 해에 노인 사망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가 네트워크가 단절되면서 일어난 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는 2, 3년 후에 자살이 증가했습니다. 열심히 재건하려고 노력했는데 현실이 안 변한다는데 절망한 청장년층의 자살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해외 언론들이 경제 위기가 이게 1930년의 대공황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도 취업자가 잘 늘고 있다가 다시 줄어들었고요. 휴직자의 일시휴직도 14만 명 늘어나고 휴직자가 한 61만 명 고용 충격이 우려해지는 상황입니다. 그걸 반영하는 게 실업급여를 신규로 신청한 인력이 전에 없이 거의 2배 늘어서 1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취약한 여러 가정에 급격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빨리 발견해서 도우려면 이때 이건 치료가 아니라 심리적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감염재난에서는 전화로 해야 되고 또 찾아온 분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이 트라우마를 받은 분들, 특히 취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여기 들을 청자가 원래 귀로 듣지만 그분들의 아픔을 보는 게 있고요. 이때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자살을 예방하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도 이들의 경고 신호를 보고 마음으로 그들에게 공감하고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되고요. 저도 생활치료시설에 유선 상담에 전화를 하면서
2달간 월급을 못 받고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기는 힘들고 굉장히 힘들다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병 아니다. 그리고 119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재난에 대한 긴급 구호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권했고 지금 이제 퇴소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도와야 되는데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지지 집단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전화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1393 같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있고요. 지금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벌써 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전화를 받았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129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이런 서비스가 있어도 절망에 빠진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가 그리고 전문가가 그리고 타외의 리더들이 도움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일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업, 파산, 채무, 신체질환, 트라우마로 인한 위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근데 있는 서비스조차도 접근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 절망에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관이 지역사회에 확진자를 찾아가서 동선을 찾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국민이 성숙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좋은 모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빠진 지금 아픈 가정을 찾아내는 것도 빨리 찾아내서 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살에 대한 조사입니다. 일본의 라이프링크의 고서에 보면 평균적으로 3, 4개가 연속됩니다. 실업이 있다가 생활고가 있다가 채무가 생기면서 때로는 거꾸로도 있습니다. 승진한 사람이 새로운 일에 적응을 못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종 단계에서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사에도 평균 4가지의 위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분들은 단지 코로나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던 3개의 소인에 코로나가 얹어졌을 때 위기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에는 우리 실업의 문제도 있고 트라우마의 문제도 있고 또 의료의 문제, 또 치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에서 자살을 많이 줄인 동경의 아다치구에서는 구청에서 종합설명회라는 걸 해서 법률 상담, 복지 상담, 정신건강 상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했더니 청장년층이 많이 찾아와서 그중에 17%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고했고 발굴해서 서비스에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살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회에서는 3월에 자살예방의원연맹이 이전의 IMF 같은 위기 때의 자살 증가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책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앞에 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평온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수용이죠. 때로는 불확실성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바꿀 수 있는 일은 용기를 가지고 부딪혀서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때 지혜를 가져야 되겠는데 이것은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집단적 지성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